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시범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1997년 2월 15일 밤 9시 50분 이 아파트 1401호에 사는 40대 남성 박 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 TV를 보며 쉬고 있었어요. 9시 뉴스가 막 끝나고 자주 보는 드라마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부터 복도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박 씨 집 맞은편에는 젊은 부부가 사는데 아마 이 부부가 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 신경은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니까 이게 부부 싸움이라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소리들이었던 거예요. 박 씨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현관문에 달린 렌즈로 밖을 내다봤죠. 복도 상황은 박 씨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3명의 남성이 몸싸움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중 한 명은 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박 씨는 112와 119에 신고를 했죠. 밖에서 난 싸움은 더 심각해졌고 결국 어느 남자의 비명 소리와 뭔가가 던져지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박 씨는 다시 한번 현관문 렌즈로 복도를 살펴봤죠. 그러자 신고하는 사이 2명이 사라진 겁니다. 남은 한 명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주변엔 과자 상자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급히 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죠. 이 남성을 공격한 범인들은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쓰러진 남성을 옮기려고 했지만 혼자서 무리였어요. 그래서 맞은편에 1402호 문을 두드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에서 여성이 나왔거든요. 이 쓰러진 남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으면서 누가 이런 짓을 했냐라고 묻자 이 쓰러진 남자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숫자 2를 말하는 것처럼 손가락 2개를 펼치면서 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정신을 잃습니다. 119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 남성은 결국 사망했어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대체 왜 북한 간첩이 성남 아파트를 침입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냐는 겁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망자의 신원이 밝혀지는데 탈북자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길순한 탈북자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북한이 간첩을 보냈다고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보통 탈북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날 2명의 남성에게 총을 맞아 사망한 남성은 북한 당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처조카이자 장남인 김정남의 이존사촌형 이한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번에는 1997년에 일어났고 아직 미해결로 남은 북한의 로열 패밀리 이한영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사망한 이한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북한에서의 이름은 리일남입니다. 여기 위에 서 있는 남자예요. 아래에 앉아있는 김정일의 첫 번째 아내인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의 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이 그러니까 이모부 되는 거죠. 1960년 4월 2일 조선인민공화국 평양 직할시에서 태어났어요. 이모인 성혜림이 김정일의 내연녀입니다. 그래서 당시 김정일과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김정일에게는 좀 정치적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외갓집에서 몰래 길러진 거죠. 그래서 리일남은 자기보다 11살 어린 김정남과 친형제 같은 사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정일이 자기 자식을 보러 처가에 자주 들렀고 이때부터 리일남을 자주 마주친 거죠. 리일남의 가족이 자기 아들도 잘 돌봐주니까 이 가족에게 물질적인 감사 표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덕에 리일남이 어릴 때부터 많은 특권을 가지며 좋은 환경에서 살았죠. 김정일의 장남과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북한 공관원들이 찾아와서 16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용돈으로 $10,000를 주거나 벤츠를 사준 적도 있어요. 최고 지도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데도 귀족처럼 살았던 거죠. 이렇게 살던 사람이 평양을 벗어난 이유는 김정남의 유학 때문이었습니다.
리일남은 1976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갔어요. 그리고 김정남은 4년 뒤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학교를 갑니다. 그러다 10살이 막 넘은 김정남의 정체가 우연히 공개돼 버린 거죠. 이걸 불안해한 이모 성혜림이 두 아이의 학교를 바꾸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일남은 스위스, 김정남은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막 성인이 된 리일남은 한국과 미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평양 주석궁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문화를 접했고 결국 미국을 가보는 게 소원이 됐죠. 그러던 중 우연히 스위스로 유학을 오게 되자 어쩌면 미국 여행의 소원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냉전시대잖아요. 북한 출신의 일반인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방법을 고민하던 리일남은 1982년 9월 28일 스위스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겁니다. 이게 이상하죠? 자기를 북한 외교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외교관 여권과 공무원 여권 등 3개의 여권도 준비되어 있고 미국에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면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건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반응이. 한국 대사관은 좋다. 북한 여권으로 미국에 가려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리일남이 스위스에서 프랑스, 벨기에, 독일, 필리핀을 거쳐 김포공항에 들어왔어요.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기대로 김포공항에 왔는데 마중 나온 사람들은 지금의 국정원인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입니다. 안기부라고 부르죠. 그날부터 각종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때 리일남은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여러 가지 1급 정보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거처하는 주석궁이나 이들을 호위하는 호위사령부의 구조와 조직도부터 김정일이 무슨 담배를 피고 취미는 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말한 거예요. 안기부는 리일남을 1년 넘도록 잡아두고 북한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일의 최측근은 돼야 알만한 1급 비밀들을 다 말하고 나니까 이제 리일남은 북한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가면 죽을 겁니다. 그러자 안기부는 조사가 거의 끝나가던 1983년 리일남에게 한국에서 영원히 살라는 뜻으로 이한영이라는 이름을 선물했고요. 한국에 처음 들어온 9월 28일을 기념하라는 의미로 600928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줬어요. 혹시 모를 북한의 보복을 대비해서 성형수술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로얄 패밀리였던 23살의 리일남은 1983년 특별 보상금 1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몸이 됐죠. 미국에 가보려다가 한국에 붙잡혀서 시민권을 발급받고 살게 된 거예요. 이한영은 대한민국 정부가 준 돈으로 2천만 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남은 8천만 원은 은행에 넣어서 매달 7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살았어요. 70만 원 중 15만 원은 식비였고 15만 원은 가사도우미 월급, 10만 원으로 관리비를 내면은 3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생활이 구체적이죠. 왜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냐면은 안기부의 감시를 받으면서 계속 살았거든요. 요주의 인물이죠. 그래서 자세한 정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태 북한에서 귀족처럼 살았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30만 원은 너무 적은 돈이에요. 그래도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사로 알려진 외부의 시선이고요.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한영은 전세집을 담보로 300만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뭐 했냐면은 대학 동기들과 유흥비로 쓰면서 논 거예요. 상당히 방탕하게 살았던 거죠. 이 사실을 안 안기부가 불러서 혼내봤는데 내 돈 내가 쓰는 게 무슨 참견이냐 이러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장을 이해해보자면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강제로 붙잡혀 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외롭긴 하겠죠. 이 사람이 해외 출국이 당연히 허가가 안 될 거고요. 원한 건 단순히 미국 여행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망명됐고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돈 쓸 때만 자기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살아있는 게 느껴진다고 고백할 만큼 외로움이 많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대학은 졸업합니다. 한양대 졸업 이후에 안기부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KBS 국제방송국의 러시아어 방송 담당 PD로 취직했죠. 1988년 서울국제올림픽에서는 러시아어 전문가로도 일을 했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갖자 결혼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예요. 모델 출신이었는데 북한에서 온 귀순자라는 거 알면서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고 1989년부터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자 그렇게 가고 싶던 미국 여행을 아내와 준비했어요. 하지만 모르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1983년부터 출국 정지자로 지정돼 있던 거예요. 한국으로 데려올 때는 자유롭게 미국에 갈 수 있다고 해놓고 귀순시키더니 한국에 가둬버린 거죠, 나라가. 이한영은 이때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KBS PD로 일하면서 1990년엔 사업에 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사업은 꽤 잘 됐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탔고 서울 반포동에 100평짜리 주택을 구입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데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한 죄로 2년간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출소하자 안기부에서 주는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산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1995년부터는 지원이 끊겼고 이한영과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던 이한영은 고민 끝에 자신의 이야기를 언론에 팔기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 각종 TV와 언론에 출연하면서 북한에서의 생활을 말하고 다닌 거죠. 망명한 로열 패밀리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자 이야기를 자서전으로도 출판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북한의 실상과 한국 안기부에 대해 부정적인 자기 이야기를 공개한 자서전은 북한과 한국 양쪽의 심기를 건드리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TV에 출연하면서 얼굴과 신상도 다 공개됐죠. 나중에 이한영은 언론에 등장한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북한에서는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불안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한영은 더 이상 안기부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제 신변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락처를 모두 바꾸고 집을 나와 지인들의 집과 호텔방을 다니면서 지냈는데요. 안경 여러 개를 번갈아 쓰고 북한 말투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항상 아내와 주변인들에게 자기는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려주면서 나름의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쉽냐며 가볍게만 듣는 겁니다. 아무도 이한영이 처한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99년 2월 15일 결국 이한영이 걱정하던 그 일은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1997년 2월 15일 저녁 9시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이한영은 임시로 지내는 대학 선배의 집을 갔습니다. 여기가 사건 현장인 성남시 분당구의 시범현대 아파트 418동 1402호예요. 이한영은 딸에게 줄 초콜릿 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4층에서 내렸죠. 그러자 비상계단에서 남성 2명이 나타난 겁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내려온 암살자들이었어요. 처음엔 기자인 척하면서 이한영의 대화를 하자고 말을 걸었는데 이상함을 느낀 이한영이 거절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맞은편에 1401호 박씨가 목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한 남성이 이한영의 몸을 제압하자 다른 남성이 소음기를 장착한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으로 2발을 쏜 거죠. 처음에 가슴을 노린 총알이 빗나갑니다. 그러자 이번엔 왼쪽 이마에 쐈어요. 이한영이 쓰러지자 북한 간첩 2명은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옮겨졌어요. 하지만 총알이 뇌 안쪽 깊이 박혀서 중태에 빠졌고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결국 사망했죠. 이한영 암살 사건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암살 계획으로 보입니다. 1996년 11월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가명을 사용해서 이한영의 이전 주민등록지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남성은 이한영이 밀린 카드값을 갚지 않는다며 채권 확보에 필요한 등본을 뗀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북한 간첩들은 자서전에 적혀있는 이한영의 수인 번호를 가지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신상 정보를 캐기 시작했죠. 이때가 1997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이한영의 임시 거주지였던 지인들의 집으로 매일 의문의 전화들이 왔다는 거예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겠다고 직감한 이한영은 안기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기부는 글쎄 경찰관을 보내줄 수는 있지만 북한 공작원의 소행일 경우 신변 안전이 어렵다면서 당분간 집을 떠나 있으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여성이 한국통신 직원을 사칭해서 이한영의 대학 선배 집으로 전화도 겁니다. 이 여성은 이 집에 몇 명이 살고 언제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진짜 한국통신 직원이면은 이런 걸 물어볼 리는 없죠. 간첩입니다. 여기에 어떤 공작원은 자기를 기자라고 사칭하는 전화도 걸었어요. 이한영과 만나서 인터뷰하고 싶으니 대략적인 퇴근 시간과 위치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한영은 주변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시키긴 했지만 이미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뒤라 완벽하게 숨을 수가 없던 거죠. 결국 위치가 드러났고 북한 공작원들은 미리 임시거처 앞에 도착해서 이한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한영을 암살한 두 명의 목적은 원래는 암살이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암살이 목적이면은 이한영을 몰래 공격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굳이 도주하기 힘든 아파트 실내 복도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마 이한영을 대화로 설득하거나 제 앞에서 북한에 데려갈 생각이었지만 만약 북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한영도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거칠게 반항하니까 하는 수 없이 총을 꺼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이한영 암살에 사용한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은요, 크기가 11cm 정도의 작아요. 사정거리도 짧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지고 다니기 편하겠죠. 그래서 북한 공작원들이 암살이나 테러에 자주 사용하는 무기예요. 처음 이한영 암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북한 공작원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만 했고 특정 용의자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11월 27일 울산에서 2명의 북한 공작원이 체포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건의 정보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정보에 의하면 이한영을 암살한 공작원들은 이미 임무를 마치고 북에 돌아갔으며 성형수술을 한 뒤 한국으로 재침투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 한 사람의 이름과 신원은 밝혀졌어요. 이한영 암살조를 이끌던 조장이자 총을 쏜 최순호라는 사람입니다. 최순호는 이 사건으로 북에서 영웅 대접을 받다가 정찰 총국 과장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2007년에 벌어진 김정남 테러 사건을 주도한 부서의 총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이한영 암살 사건은 결국 북한 공작원들의 소행으로 확인됐지만 범인들이 이미 북으로 도망친 뒤라 우리나라에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1997년 11월 28일 수사가 종결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더 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1997년 성남에서 일어난 김정일의 조카 이한영 암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좀 소름 돋는 얘기였어요. 북한에서 얼마든지 공작원을 보내면 우리나라에 누군가 충분히 암살하고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내 한복판에서도. 이런 생각해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자,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김정일의 장남이자 이한영의 이종사촌인 김정남도 이한영처럼 의문의 암살을 당했죠.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던 김정남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여성에 의해 의문의 로션과 액체 스프레이 공격을 받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물질들은 VX라고 하는 신경작용제이자 치명적인 독가스였어요. 그 당시 범인들이 이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 다 범행을 부인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재미있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는 줄 알았다면서 암살에 고의로 가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2년 만인 2019년에 풀려납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진짜 범인인 북한 공작원들은 4일 뒤인 2월 17일 북에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어요. 결국 이 사건도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점이 확인됐지만 범인이 없는 영구미제 피살 사건이 된 거죠. 김정남 암살 사건은 신기할 정도로 이한영 사건과 비슷해요. 둘 다 북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망 시기가 김정일의 생일과 비슷한 2월 16일과 가까웠다는 겁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생일 3일 전에 암살됐고요. 이한영은 하루 전에 암살됐어요. 아마 자기네 나라 최고 동지의 생일을 기념해서 자신들의 북체제에 반항하는 불순종자를 암살한다. 약간 이런 의미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997년 2월 15일 이한영 암살 사건 이후 1402호에 살던 이 씨의 대학 선배와 아내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우표는 붙어있지 않았고요. 열어보니까 글씨를 되게 못 썼거든요. 아마 우표가 없다는 점에서 누군가 직접 집에 갖다 놓은 편지로 보이고요. 필체를 감추기 위해 반대 손으로 썼던 것 같아요. 내용은 조국을 외신하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배반한 죄로 일찍이 죽여야 했건만 조금 늦었을 뿐이다. 수사본부에 협조한 당신들도 기회가 나는 대로 제거하겠다. 현대아파트 418동에도 기회가 나는 대로 무인 폭파 세트를 설치해 100배, 1000배로 보복할 것이다. 우리가 바보인가? 엉성한 수사에 걸려들게. 흔적을 남겨두어 부끄럽다. 동구삼이.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편지는 발신자가 구미호라는 이름으로 쓰여 있었거든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북한 어투를 사용하는 것 같죠. 그래서 처음에 북한 공작원일 것이다.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상한 거는 이미 목적을 달성해 놓고 이런 편지를 보낼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나중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을 찾아냈어요.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 장 씨라는 한국인이었어요. 장난으로 보냈던 거예요. 예전에는 좀 비슷하게 큰 사건이 알려지면 장난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언론사나 경찰서로. 하지만 이거는 커도 너무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장 씨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 이한영 서거 10주기 추모 기도회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주체가 피랍 탈북인권회 같은 걸 보입니다. 옆에 서 있는 오른쪽의 여성이 이한영의 아내인 김 씨예요. 아직도 아내와 딸은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려워서 한 곳에서 지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전국을 떠돌면서 산대요. 2008년에 국가를 상대로 남편을 보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안전기획부의 만류를 무시하고 언론에 자신을 노출한 책임 역시 이한영에게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